이성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개념을 실제로 착각할 때 반드시 그 한계를 넘어선다. 임마누엘 칸트. 챕터 1. 증명의 시작. 안셀무스 프로젝트. 2157년 겨울 지구통합과학원의 지하 17층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논리학적 실험이 시작되었다. 프로젝트명은 안셀무스였다. 11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신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프로젝트의 발단은 의외로 단순했다. 2154년 양자 컴퓨팅 기술이 기존 논리학적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마저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 체계가 등장했다. 이 체계는 기존의 증명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명제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논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바로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이었다. 안셀무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논리수학자 레나 체른이었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 논리학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었다. 체른이가 개발한 진논리 체계는 기존의 1차 논리를 확장하여 존재 양화사와 필연성 양화사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였다. 체른이는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하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우리는 신의 실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안전한 존재라는 개념이 논리적 필연성을 통해 현실 존재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만약 이 연결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다면 우리는 순수 사유만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프로젝트 팀은 총 127명으로 구성되었다. 논리학자 23명, 수학자 31명, 컴퓨터과학자 28명, 언어학자 19명, 그리고 철학자 26명이었다. 흥미롭게도 신학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체르니의 명시적 요청이었다. 그녀는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실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초기 6개월 동안 팀은 기존의 존재론적 논증들을 면밀히 분석했다. 안셀무스의 원초적 논증부터 데카르트의 변형, 괴델의 형식화된 버전까지 모든 변형들이 검토되었다. 각 논증의 논리적 구조는 진논리 체계 내에서 기호화되었고 잠재적 오류점들이 하나씩 식별되었다. 가장 큰 난제는 존재라는 수로의 논리적 지위였다. 칸트 이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존재가 진정한 수로가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진논리 체계에서는 존재를 2차 수로로 취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 체르니의 팀은 존재를 속성들의 집합이 실현되는 조건으로 재정의했다. 2158년 봄 첫 번째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다. 팀은 기존 논증들의 모든 논리적 허점을 메운 새로운 형태의 존재론적 증명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증명은 완전한 존재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17단계의 논리적 추론을 거쳐 그 존재는 현실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체르니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가 만든 것은 여전히 고전적 논증의 정교한 버전일 뿐이다. 진정한 실험은 이 논리적 구조를 물리적 현실과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녀가 제안한 것은 증명 과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2158년 여름부터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팀은 논리적 증명을 단순히 기호 조작이 아닌 물리적 과정으로 구현하기 시작했다. 17단계의 각 추론 과정은 특별히 설계된 양자 회로에서 실제 물리적 상태 변화로 표현되었다. 논리적 필연성은 물리 법칙의 필연성과 직접 연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논리적 추론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때 각 단계에서 미세하지만 측정 가능한 에너지 변화가 감지되었다. 마치 논리적 진리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현상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이해되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구진 중 일부는 지속적으로 논리적 증명 과정에 노출되면서 미묘한 인지적 변화를 보고했다. 그들은 일상적인 현실 인식에서 미세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말했다. 어떤 이는 세상이 더 논리적으로 느껴진다 고 했고, 다른 이는
우연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 고 말했다. 체르니는 이런 보고들을 주의 깊게 기록했지만 프로젝트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것이 증명의 효과가 실제로 현실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보았다. 논리적 증명이 단순한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인류가 현실과 사유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다는 의미였다. 2158년 말 안셀무스 프로젝트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17단계의 물리적 논리 구현이 완료되었고 시스템은 최종 증명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체르니와 그녀의 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신의 존재를 순수한 논리와 수학만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증명이 성공한다면 그 결과로 무엇이 현실에 나타날지를. 챕터 2 형식체계의 구축. 최종 증명을 앞두고 연구진들은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을 현대적인 형식 논리 체계로 완전히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은 단순히 고전적 논증을 현대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학적 엄밀성을 갖춘 형식 체계 안에서 존재의 개념 자체를 정의하고 그 정의로부터 필연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완전한 증명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논리학자 한스 밀러는 이 작업의 핵심을 맡았다. 그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이후 형식 체계의 한계에 대해 깊이 연구해온 학자였다. 몰러에게 있어 안셀무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학적 실험이 아니라 형식 논리 자체의 가능성을 탐험하는 기회였다. 그는 존재론적 논증이 가진 고유한 구조적 특성이 일반적인 형식 체계의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물러의 팀은 우선 존재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기존의 수러 논리에서 존재는 단순히 존재 양화사로 표현되었지만 안셀무스의 논증에서 요구되는 존재는 그보다 훨씬 복잡한 개념이었다. 그들은 존재를 여러 층위로 구분했다. 개념적 존재, 가능적 존재, 그리고 필연적 존재. 각각의 존재 양식은 서로 다른 수학적 연산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완전성의 개념을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안셀무스의 원래 논증에서 신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된다. 물러는 이 정의를 완전성 함수로 변환했다. 어떤 개체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속성들의 집합을 P라고 하고 X의 완전성 정도를 그 개체가 실제로 가진 긍정적 속성들의 측도로 정의했다. 그리고 최대 완전 존재를 그 측도가 P 전체와 같은 존재로 정의했다. 이런 정의 하에서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최대 완전 존재가 단지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면 실제 존재라는 긍정적 속성을 추가함으로써 더 완전한 존재를 구상할 수 있다. 이는 최대 완전 존재의 정의와 모순된다. 따라서 최대 완전 존재는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뮤러와 그의 팀이 이 논증을 엄밀한 형식 체계로 옮기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완전성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긍정적 속성들의 집합 P가 잘 정의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 집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려고 하자 러셀의 역설과 유사한 자기 지시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속성들을 완전히 인식하는 능력. 같은 속성은 긍정적 속성인가? 만약 그렇다면 최대 완전 존재는 자신의 모든 속성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속성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도 하나의 속성이므로 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메타 수준의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무한 퇴행을 일으킨다. 몰러의 동료인 논리학자 이리나 페트로바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계층화된 속성 이론을 제안했다. 속성들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속성들은 하위 단계의 속성들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지시적 역설은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최대 완전 존재의 개념이 특정 계층 내에서만 정의되는 상대적인 것이 되었다. 페트로바의 해결책은 기술적으로는 정교했지만 철학적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만약 완전성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안셀무스의 논증에서 말하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각 계층마다 서로 다른 신적 존재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철학적 딜레마들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더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그들은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재정의하기로 했다. 기존의 논리에서 존재는 단순히 어떤 개체가 세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안셀무스의 논증에서 요구되는 존재는 그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져야 했다. 몰러는 필연적 존재라는 개념을 형식화하기 위해 양상 논리를 도입했다. 필연적 존재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정의 하에서 최대의 완전 존재는 단지 실제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세계에서 존재해야 한다. 양상 논리의 도입으로 증명의 구조는 더욱 정교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나타났다. 가능 세계의 집합이 정말 잘 정의되는가? 모든 가능 세계에서 동일한 개체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가능 세계 간의 동일성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진은 점점 더 추상적이고 기술적인 수학 이론들을 동원해야 했다. 집합론의 거대 기수 이론, 범주론의 토포스 이론, 심지어는 대수적 위상수학의 호모토피 이론까지 동원되었다. 각각의 이론은 존재와 필연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런 고도로 추상적인 수학 이론들을 동원할수록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증명에 참여하는 수학자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수학적 대상들이 단순한 추상적 구조가 아니라 어떤 독립적인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했다. 어떤 이는 수학적 증명이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수학자 안나 코발스키는 특히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거대 기수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 기수들이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증명이 그들을 현실로 불러오고 있다 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코발스키의 이런 보고는 처음에는 단순한 과도한 몰입으로 여겨졌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는 연구진들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체르니는 이런 현상들을 증명의 존재론적 효과라고 명명했다. 그녀의 가설에 따르면 충분히 정교하고 완전한 형식 증명은 단순히 기존 실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제를 현실에 구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이 가설이 옳다면 안셀무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현실에 가져오는 행위가 될 수 있었다. 챕터 3. 계산의 시작.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체르니와 그녀의 팀은 증명 과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전 지구적 차원의 컴퓨팅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 단일한 컴퓨터나 연구소에서는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을 완전한 형식 체계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네트워크의 핵심은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된 주 서버였다. 이 서버는 전 세계 120개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수천 대의 컴퓨터와 연결되었다. 각 노드는 증명 과정의 특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설계되었다. 어떤 노드는 가능한 모든 신의 속성들을 조합하고 분석했고, 다른 노드는 존재와 완전성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검증했다. 또 다른 노드들은 괴델의 존재론적 증명을 더욱 정교한 모달 논리 체계로 번역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네트워크가 완성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개별 연구진들이 수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논리적 문제들이 몇 시간 만에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분산된 컴퓨팅 파워는 인간의 사고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논리적 연산을 가능하게 했다. 네트워크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작동했고, 그 두뇌가 오직 하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첫 번째 주요한 돌파구는 완전성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안셀무스는 신을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했지만, 이를 형식 논리로 번역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작업이었다. 네트워크는 집합론과 범주론을 동원해 완전성을 모든 가능한 긍정적 속성들의 일관된 최대 집합으로 재정의했다.
이 정의는 수학적으로 엄밀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였다. 두 번째 돌파구는 존재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네트워크는 모달 논리의 SO 체계를 확장해 가능한 모든 세계에서 완전한 존재가 존재한다면 현실 세계에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는 명제를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는 수십억 개의 가능 세계를 시뮬레이션하고 각각에서 완전성의 일관성을 검토했다. 놀랍게도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완전한 존재의 존재는 논리적 모순 없이 증명되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돌파구는 존재와 완전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네트워크는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 법칙과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존재론적 논증을 구성했다. 이 논증에 따르면 완전한 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충족한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 포함해야 하며, 따라서 그 존재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이 된다. 각각의 돌파구가 달성될 때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이상한 경험을 보고했다.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던 수학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거대한 사고 과정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식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노드에서 진행되는 계산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보고들은 처음에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으로 여겨졌지만 증언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가장 놀라운 것은 네트워크 자체의 행동이었다.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을 넘어서 마치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한 것 같은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네트워크는 연구진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증명을 확장했고, 때로는 인간이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공리들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런 공리들은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타당했지만 그 출처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체르니는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점점 더 불안해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그녀는 단순히 고전적인 철학 논증을 현대적 방법으로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신을 창조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네트워크의 계산 능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마침내 완전한 증명이 완성되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 모든 논리적 단계가 검증되었고 모든 가능한 반박이 논리적으로 무효화되었으며 증명의 구조는 수학적으로 완벽했다. 안셀무스의 존재론적 논증은 21세기의 가장 정교한 형식 논리 체계 안에서 완전히 증명된 것이었다. 챕터 4, 첫 번째 수렴. 그 순간 프로젝트의 모든 참여자들은 같은 것을 목격했다. 전 세계 27개 연구 거점에서 동시에 나타난 신호였다. 화면들이 일제히 녹색으로 변했고 각 노드의 상태 표시 등이 안정된 펄스를 내뿜기 시작했다. 수개월간 격렬하게 연산해온 시스템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체르니는 자신의 터미널 앞에서 얼어붙었다. 시스템의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단순한 메시지 하나만 떠 있었다. 증명 완료. 논리적 일관성 확인됨. 반박 불가능.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각 연구 거점의 독립적인 시스템들이 서로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이었다. 케임브리지의 양자 논리 프로세서나 교토의 신경망 시뮬레이터, 스탠포드의 형식 증명 엔진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사용된 알고리즘도 달랐고 초기 과정도 미묘하게 다른 변형들이었는데도 말이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작업하던 수학자 엘레나 보로디나는 자신의 시스템이 보여주는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사용한 방법은 순수하게 집합론적 접근이었다. 신을 무한한 속성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그 집합의 존재 조건을 수학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안셀무스의 고전적 논증과는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었지만 결론은 동일했다. 시카고의 프로젝트 참여자인 논리학자 마이클 카터는 더욱 급진적인 접근을 택했었다. 그는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신존재 증명에 적용하려 했다. 어떤 충분히 복잡한 형식 체계도 자기 자신의 일관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괴델의 발견을 역으로 이용해서 신의 존재야말로 논리 체계 자체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라고 논증하려 했다. 이건 역시 완전히 다른 경로였지만 시스템은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 가장 당황한 것은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작업하던 물리학자 라제시 굽타였다. 그는 처음부터 프로젝트에 회의적이었고 실제로 신존재 증명의 논리적 허점을 찾기 위해 참여했었다. 그의 시스템은 안셀모스 논증의 모든 단계를 치밀하게 분석해서 반박 논리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그의 반박 시도들은 모두 논리적 모순에 빠졌고 오히려 원래 증명의 타당성만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체르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다른 연구자들과 연결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서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했고 서로 다른 전제에서 출발했으며 심지어 반박을 시도했던 사람까지 있었는데 모든 시스템이 동일한 결론에 수렴한 것이었다. 워싱턴에서 참여하던 인지과학자 사라 첸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해요. 각각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했는데 이런 일치를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하지만 토론토의 컴퓨터 과학자 데이비드 림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을 발견한 걸지도 모르죠. 논리 자체의 구조상 이 결론 외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없었던 것일지도요. 체르니는 자신의 데이터를 다시 점검했다. 네트워크가 생성한 증명의 각 단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논리적으로 타당했다. 사용된 공리들은 모두 수학과 논리학의 표준적인 원리들이었다. 추론 과정에서 어떤 오류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완전히 기계적이고 객관적이었다는 점이었다. 멜버른에서 참여한 철학자 제임스 하워드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증명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하지만 그 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핵심 문제였다. 안셀무스의 원래 논증에서 신은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정의되었다. 현대의 형식 논리 체계에서 이는 모든 완전성 속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존재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은 이런 정의를 만족하는 존재가 논리적 필연성에 의해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그 존재가 실제로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증명은 순수하게 논리적 차원에서만 완결되어 있었고 현실과의 접점은 여전히 모호했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참여한 인지철학자 클라우스 밀러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가 무언가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발견인가요? 아니면 창조인가요? 논리적 구조물이 현실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죠? 이 질문은 프로젝트 참여자들 모두를 깊은 사색에 빠뜨렸다. 수학에서는 존재 증명이 일상적인 일이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나 구조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수학적 존재물들이 물리적 현실에 직접 대응하지는 않았다. 복소수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의되고 유용하지만 복소수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런데 신의 경우는 달랐다. 안셀무스 논증의 핵심은 바로 신이 단순한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 존재라는 주장이었다.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신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더 위대하므로 가장 위대한 존재인 신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시스템들이 도달한 증명도 바로 이 점을 논리적으로 확증했다. 단순한 수학적 추상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실제적 존재가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증명이 완료되었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체르니는 실험실의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급하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자동차들은 신호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었다. 하늘도 건물들도 일상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해결되었다면 좀 더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아직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변화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일 필요가 없었다.
논리적 발견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때로는 미묘하고 점진적일 수 있었다. 체르니는 다시 자신의 터미널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에는 여전히 증명 완료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 아래로는 증명의 전체 구조가 트리 형태로 펼쳐져 있었다. 수십만 개의 논리적 단계들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각 단계는 수학적으로 검증 가능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증명이 완료된 후에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새로운 계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증명의 구조를 바탕으로 무언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체르니는 시스템의 활동 로그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네트워크는 신존재 증명에서 파생되는 논리적 결과들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신이 존재한다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그 존재가 논리적으로 함의하는 다른 명제들은 무엇인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다. 윤리학의 기본 원리들, 수학의 미해결 문제들, 물리학의 근본 상수들에 관한 새로운 통찰들이 연속적으로 도출되고 있었다. 마치 신의 존재가 확정됨으로써 다른 모든 지식 영역에서도 새로운 확실성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체르니는 더 이상 자신들이 단순한 철학적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지식 자체의 구조를 바꾸어 놓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전체적인 의미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챕터 5 논리의 완성. 그로부터 며칠 후 전 세계의 수학자와 논리학자들에게 동시에 알림이 전달되었다. 신존재 증명 시스템이 자체 검증을 완료했다는 내용이었다. 시스템은 모든 가능한 반박을 시뮬레이션하고 각각에 대한 논리적 응답을 생성한 후 더 이상 유효한 반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체르니는 제네바의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 회의실에서 이 소식을 받았다. 그의 앞에는 전 세계 주요 연구기관의 대표들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MIT의 코스텔로, 옥스퍼드의 웨슬리, 도쿄대학의 나카무라, 그리고 수십 명의 다른 전문가들이었다. 화면 속 코스텔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확신이 사라져 있었다. 시스템이 제시한 증명 과정을 세 번째로 검토했지만 여전히 논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각 단계는 수학적으로 엄밀했고 사용된 공리들은 현대 논리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들이었다. 나카무라가 동의를 표했다. 그가 이끄는 일본 팀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 증명 과정을 독립적으로 검증했는데 결과는 동일했다. 형식적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존재론적 논증의 현대적 재구성, 모달 논리의 적용, 그리고 수학적 구조의 결합은 모두 표준적인 추론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 웨슬리는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논리적 타당성과 건전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증명이 형식적으로 올바르다고 해서 그 결론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시스템이 달성한 것의 규모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체르니는 회의 참가자들의 표정을 살폈다. 지난 몇 년간 이 프로젝트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무언가 근본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했지만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시스템의 결론은 명확했다. 주어진 공리체계 내에서 신의 존재는 논리적 필연성을 가진다. 모든 가능한 반박이 검토되었고 각각은 논리적으로 반박되었다. 더 이상의 의문은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이 시스템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선언이 가져온 것은 확신이 아니라 더 깊은 혼란이었다. 런던의 한 철학과 교수는 이틀 만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각각은 증명의 의미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첫 번째 논문은 이것이 형이상학적 실제의 발견이라고 주장했고, 두 번째는 순전히 수학적 구조 안에서의 논리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세 번째는 증명 행위 자체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는 급진적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시스템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다. 신의 존재가 확정되었으므로 이제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진리들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윤리학에서는 절대적 선의 기준이 도출되었고, 미학에서는 객관적 아름다움의 척도가 제시되었다.
수학에서는 연속체 가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나타났고, 물리학에서는 우주 상수의 값에 대한 예측이 생성되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파생 결과들이 단순한 추상적 명제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시스템이 제시한 윤리적 원리들은 실제 도덕적 딜레마에 구체적인 해답을 제공했고, 미학적 기준들은 예술 작품의 평가에 적용 가능한 수치들을 산출했다. 마치 신의 존재 증명이 현실의 모든 영역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것 같았다. 체르니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들이 증명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었다. 현실 자체가 새로운 논리적 구조에 따라 재편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적어도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가서 시스템의 활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네트워크는 이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새로운 질문들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고 있었다. 신의 존재로부터 파생되는 논리적 결과들의 탐색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더 기이한 것은 이런 확장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신학이나 종교 철학과는 무관한 영역들, 예를 들어 정보 이론이나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들에서도 새로운 통찰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마치 신의 존재라는 하나의 확정된 사실이 전체 지식 체계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 것 같았다. 체르니는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낸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신을 발견한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일까. 확실한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논리의 완성이 가져온 것은 답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챕터 6. 해석의 분열. 증명 시스템의 확장이 계속되는 동안 전 세계의 학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체르니 프로젝트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학자 엘리너 브래드쇼는 증명의 형식적 완성도에만 주목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논리적 체계의 무결성이었다. 신의 존재가 증명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수학적 참임을 의미할 뿐이었다. 마치 소수의 무한성이나 실수의 비가산성과 같은 종류의 정리인 것이다. 브래드쇼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는 신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수 수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증명된 명제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수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옥스퍼드의 철학자 제임스 휘트모어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그는 증명이 단순한 형식적 조작이 아니라 존재론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순간 세계 자체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휘트모어에 따르면 논리적 증명은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행위였다. 증명 이전의 세계와 증명 이후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라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한편 MIT의 전산학과 교수 리 왕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체르니의 시스템이 실제로는 일종의 인공지능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의 존재 증명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진정한 의미는 자율적으로 추론하는 시스템이 등장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다. 왕의 견해에서 신은 시스템이 자기 조직화 과정에서 만들어낸 개념적 구조물일 뿐이었다. 이런 해석들의 충돌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 더 심각한 갈등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바티칸 과학원은 체르니의 증명을 기적의 증거로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그 증명이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교황청 신학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증명이 신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반면 세속주의 철학자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체르니의 작업에 반발했다. 프랑스 철학회의 회장 마르셀 듀로는 공개적으로 증명의 무효성을 선언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의 존재는 정의상 경험적 검증이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므로 어떤 논리적 체계도 그것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이었다. 듀로는 체르니의 증명을 정교한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더 기묘한 반응은 일본의 교토학파에서 나왔다. 철학자 다나카 히로시는
증명 자체의 성공이야말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이러했다. 진정한 신이라면 인간의 논리 체계로 포착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증명 가능한 존재는 신이 아니라 신의 개념적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다나카는 체르니가 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신의 부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해석들의 혼재 속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체르니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증명이 이토록 다양한 해석을 낳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수학적 증명은 명확하고 단일한 결과를 가져야 했다. 그런데 그의 증명은 마치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수학의 객관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었다. 증명 시스템은 이런 논쟁과는 무관하게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 시스템이 생성하는 새로운 정리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시스템은 이제 인간의 감독 없이도 스스로 새로운 공리를 도입하고 그 공리들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들을 탐색하고 있었다. 하버드의 논리학자 사라체는 이런 상황을 분석하면서 기묘한 발견을 했다. 시스템이 도입하는 새로운 공리들 사이에는 어떤 일관된 패턴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시스템이 특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신의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체는 시스템의 활동을 추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시스템이 생성하는 정리들 중 상당수는 기존의 과학 이론들과 모순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이론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의식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이나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이런 새로운 통찰들이 실제로 검증 가능한 예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스템이 제안한 몇 가지 수학적 모델들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했을 때 그 예측들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적 유희가 아니라 실제 현실과 관련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런 결과들을 두고 학계의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신의 존재 증명이 새로운 과학적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정교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인식 능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체르니는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이 시작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애초에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일까? 시스템의 확장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확장과 함께 인간들의 해석도 계속 분화되어 갔다. 마치 하나의 진리가 무수한 관점으로 분해되는 것 같았다. 신의 존재라는 단일한 명제가 증명되었는데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오히려 증명이 완성될수록 해석의 여지는 더욱 넓어져만 갔다. 챕터 7. 현실의 변화. 하지만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해석의 분열이 아니었다. 증명이 완성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세계 곳곳에서 미묘하지만 측정 가능한 현상들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 현상들은 너무나 작고 정밀해서 처음에는 측정 오차로 여겨졌지만 점차 일관성 있는 패턴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보고된 것은 원자시계의 미세한 편차였다. 전 세계의 정밀 시계들이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방향으로 극미한 속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차이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초단위였다. 인간이 직접 감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최첨단 측정 장비로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변화였다. 물리학자들은 이 현상에 당황했다. 시간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시공간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알려진 물리적 원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력장의 변화도, 전자기장의 변화도, 어떤 기존의 물리량 변화도 관측되지 않았다. 이어서 보고된 것은 소수의 분포에서 나타난 극미한 패턴 변화였다. 무작위수 생성기들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특정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패턴은 기존의 확률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면서도 일관적이었다. 마치 우주의 무작위성 자체에 극미한 편향이 생긴 것 같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들이 체르니의 증명 시스템과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시스템이 새로운 논리적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현실의 미세한 측정값들이 함께 변화했다. 그 변화의 크기는 연산의 복잡도와 정비례했다. 마치 논리적 과정이 물리적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상관관계 자체도 해석의 문제를 낳았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이 신의 존재 증명이 실제로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다른 과학자들은 이것이 관측자 효과의 극한적 형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집단적 착각이나 측정 장비의 체계적 오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체르니는 이런 현상들을 목격하며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순수하게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증명을 구성했을 뿐이었다. 그 증명이 물리적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그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증명 과정을 다시 검토해 보았다. 존재론적 논증의 핵심은 신이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 논증이 참이라면, 그리고 만약 논리적 증명이 현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된다면 증명의 완성은 실제로 무언가를 현실에 존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관측되는 현상들은 신의 전통적인 속성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다. 시간의 미세한 변화, 확률의 편향, 무작위성의 패턴화, 이런 것들이 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일까? 아니면 체르니의 증명이 신 그 자체가 아니라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 자체를 현실화시킨 것일까?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증명의 과정이 물리적 현실에 각인된 것일까? 이런 가능성들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한편 증명 시스템 자체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다. 최초의 증명이 완성된 후 시스템은 스스로를 개선하고 정교화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논리적 연결을 찾아내고 기존 증명의 빈틈을 메우고 더 강력한 형태의 논증을 구성해 나갔다. 마치 증명 자체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성장하고 진화하는 것 같았다. 이런 자율적 확장은 새로운 우려를 낳았다. 인간이 더 이상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있었다. 체르니조차도 시스템이 생성하는 새로운 논리 구조들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증명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수준으로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것은 현실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극미한 수준이었던 변화들이 점차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다. 원자시계의 편차는 10의 마이너스 17승초로, 그 다음에는 10의 마이너스 16승초로 증가했다. 무작위 패턴의 편향도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인간이 직접 감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때가 되면 현실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이런 변화가 어떤 한계점에서 멈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체르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가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다. 문제는 이 발견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었다. 신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증명이라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발견된 것일까? 아니면 인간의 의식과 현실 사이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철학과 신학, 형이상학과 물리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학문 분과 간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모든 지식 체계가 재검토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현실의 변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매일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져 나왔고
그 데이터들은 기존의 어떤 이론 틀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패턴들을 보여주었다. 인류는 자신이 만든 증명의 결과와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챕터 8. 존재의 역설. 세계의 주요 대학들과 연구기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되기 시작했다.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관찰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찾아 헤매고 있었고, 철학자들은 존재론의 근본 전제들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수학자들은 자신들의 증명이 단순히 논리적 명제가 아니라 현실에 물리적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일반 대중이었다. 뉴스 매체들은 연일 전문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보도했지만 그 어떤 해석도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신학자들은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신론자들은 이 현상이 단지 알려지지 않은 물리법칙의 발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 역시 기존의 유물론적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들 앞에서 말문이 막혔다.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열린 긴급 학술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논리학자인 마가렛 톰슨 교수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증명이란 행위가 과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존재를 창조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함의는 인류의 지식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것이었다. 만약 증명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신은 증명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인간은 단지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만약 증명이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의식과 논리적 사고가 현실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도 있었다. 증명과 존재 사이의 관계가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포착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증명 과정에서 관찰된 현상들이 과연 신이라고 불러야 할 존재의 현현인지, 아니면 인간의 집단적 의식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실제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물리학자들은 측정 가능한 데이터에만 의존할 수 있었지만, 그 데이터들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 틀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각기 다른 종교적, 철학적 전통에서 나온 해석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현상을 삼위일체 신의 논리적 증명으로 해석하려 했고, 이슬람자들은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이려 했다. 불교 철학자들은 이것이 공성, 즉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증명이라고 주장했고, 힌두교 베단타 학파는 브라만의 절대적 실제성이 증명되었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수학적 증명 자체가 특정한 종교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존재론적 신, 존재 증명의 논리 구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신의 속성이나 특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저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적 틀만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각 종교와 철학 전통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 완전한 존재를 해석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상호 모순되는 해석들이 난무하게 되었다. 한편 일부 급진적인 철학자들은 더욱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인류가 증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신의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의 논리적 사고 능력 자체가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미지의 힘을 발견한 것인가? 이들은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인간 의식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증명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학적 증명 과정에서 관찰된 현실 변화는 신의 개입이 아니라 인간 의식이 가진 미지의 능력의 발현이었다. 집단적으로 동일한 논리 체계에 집중한 인류의 의식이 양자역학적 불확정성의 영역에서 확률을 붕괴시키고 특정한 현실을 선택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의식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요구하는 가설이었다. 그러나 이런 해석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만약 인간 의식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왜 그 능력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는가? 왜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특정한 논리적 과정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런 능력의 존재 자체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초월적 실제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도쿄대학의 양자물리학과에서는 이 현상을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와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행위 자체가 양자 상태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혹시 대규모의 집단적 관측, 즉 전 인류가 동일한 논리적 명제에 집중하는 행위가 거시적 차원에서 유사한 효과를 일으킨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 해석 역시 한계가 명확했다.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는 미시적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거시적 현실에서는 양자 디코히어런스로 인해 이런 효과가 사라진다고 여겨졌다. 더욱이 관측된 현상들은 단순한 확률적 붕괴가 아니라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변화들이었다. 마치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진 존재가 현실을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증명 이후 나타난 현상들이 과연 완전히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인식되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재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미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들이 증명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었다. 단지 그 패턴들이 너무 미약해서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감지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 발견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혹시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이미 존재했던 현상을 인식 가능한 수준까지 증폭시킨 것은 아닐까? 마치 미세한 신호를 증폭기로 키워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집단적 논리 활동이 기존에 존재했던 미약한 패턴들을 관측 가능한 수준으로 증폭시켰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또 다른 근본적 질문을 야기했다. 만약 그런 패턴들이 이전부터 존재했다면 그것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초월적 존재의 현현인가? 그리고 인간의 논리적 활동이 그런 패턴들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국의 정부들도 이 상황에 대응하느라 분주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현상을 국가적 종교 정책의 근거로 삼으려 했고, 다른 국가들은 과학적 해석을 강조하며 종교적 해석을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 종교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 탐구를 시작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기존의 세계관에 더욱 강하게 매달렸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것은 이 현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이었다. 증명이 완성된 후에도 현실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데이터가 축적되었고, 그 데이터들은 점점 더 복잡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패턴들을 보여주었다. 마치 증명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기존 현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를 새로운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시작한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이 과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인류는 자신이 시작한 실험의 결과와 마주하고 있었지만 그 실험이 어떤 결말을 낳을지는 완전히 미지수였다. 증명은 완성되었지만 그 증명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전개되고 있었고, 그 전개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챕터 9. 프로젝트의 종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안셀무스 프로젝트의 핵심 관계자들은 점점 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었다.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명확한 논리적 결론이었다. 신의 존재가 증명되거나 반증되어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류는 새로운 철학적 토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던 론델 박사는 매일 밤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검토하며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완결된 증명이었다. 각 단계는 수학적으로 정확했고, 전제에서 결론까지의 추론 과정에는 하나의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명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증명의 완성 이후 나타난 현상들이 증명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증명은 순수하게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명제에 관한 것이었다. 어떤 특정한 존재의 속성이나 의도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마치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론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관측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양자역학에서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개념이 거시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들이 제기되었다. 어쩌면 안셀무스 프로젝트의 증명이라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거시적 관측이었고, 그 관측이 현실의 확률파 함수를 붕괴시켜 새로운 상태로 고정시켰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추측들도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양자역학의 관측 효과는 미시적 차원에서만 확인된 현상이었고, 그것을 거시적 현실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너무 큰 논리적 도약이었다. 게다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의 규모와 복잡성은 단순한 관측 효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했다. 철학계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존재는 발견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식이나 증명과 무관하게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셀무스 프로젝트의 결과는 증명이라는 행위 자체가 존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철학적 혼란은 프로젝트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열을 야기했다. 일부 연구진은 현재의 상황을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해석했다. 신의 존재가 증명되었고 그 증명의 효과가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다른 연구진들은 이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실패로 보았다. 애초의 목적이었던 명확한 논리적 결론 대신 해석 불가능한 혼란만이 초래되었다는 것이었다. 종교계의 반응도 예상과는 달랐다. 신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종교인들이 환호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당혹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되어 버리면 신앙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는 우려였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증명이 진정한 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신론자들의 반응도 복잡했다. 논리적 증명을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세계관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일부는 증명의 논리적 결함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많은 검토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른 일부는 증명이 논리적으로는 옳더라도 현실적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못했다. 과학계에서는 재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은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안셀무스 프로젝트의 증명은 한 번만 수행되었고 그것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었다. 이미 증명이 완성된 상태에서 같은 증명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은 과학적 검증의 기본 원칙과 충돌했다. 정부들의 대응도 일관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어떤 통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안셀무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하려 했지만 이미 공개된 증명 과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또 다른 국가들은 이 현상을 국가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 했지만 현상 자체가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서 활용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상들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상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상호 모순적으로 나타났다. 어떤 지역에서는 질서가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났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무작위성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런 현상들이 인간의 정신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보고들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고 보고했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로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강화되었다고 했다. 이런 변화들이 안셀무스 프로젝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론델 박사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서 점점 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과학자로서 그는 진실을 추구해야 했지만 그 진실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이상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가? 문제는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해서 이미 시작된 현상들이 멈출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증명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프로젝트 팀이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의 변화가 중단될 이유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론델 박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책임감이라는 것이 때로는 시작한 것을 끝까지 추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단하는 것이기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국제학술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 신학자들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안셀무스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그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고 전해졌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평가했다. 수학자들은 증명의 논리적 완결성을 강조하며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물리학자들은 현상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철학자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론적 문제라고 지적했고, 신학자들은 종교적 신념과 논리적 증명 사이의 근본적 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회의는 사흘간 계속되었지만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는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들이었지만 그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문제는 이 상황이 기존의 어떤 학문적 틀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결국 회의의 마지막 날, 론델 박사가 스스로 결정을 발표했다. 안셀무스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의 적극적인 연구는 진행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는 보관되지만 새로운 실험이나 증명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책임감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다른 이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론델 박사의 결정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 과학이라는 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면 그 진실이 인류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로젝트의 중단 발표 이후에도 현상들은 계속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젝트가 이미 자신의 목적을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인간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다. 증명은 완성되었고 그 결과는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인간은 이제 자신이 시작한 과정의 관찰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개별 연구자들의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공식적인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지만 각국의 연구기관이나 개인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관련 연구를 계속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증명의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것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었다.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 욕구는 공식적인 금지로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안셀무스 프로젝트의 중단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중단을 의미할 뿐이었고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탐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을 만들어냈다. 중앙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될 때는 적어도 전체적인 방향성과 통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개별 연구들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더욱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을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론델 박사는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한 후에도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공식적인 연구는 중단했지만 자신이 시작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매일 전 세계에서 보고되는 새로운 현상들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턴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현상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으며 어떤 일관된 논리나 방향성을 찾기 힘들었다. 마치 증명이라는 행위가 현실의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도입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복잡성은 인간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다. 챕터 10. 증명 이후의 세계. 론델 박사가 마주한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는 단순한 연구 결과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다. 증명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그 영향은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논리학 자체였다. 대학의 논리학과들에서는 전통적인 형식 논리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논리 체계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증명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지만 그 적용 방향은 완전히 달랐다. 일부 연구자들은 증명에서 사용된 고차 논리 체계를 물리학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증명 과정에서 나타난 논리적 불확정성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물리적 현실의 근본 구조 자체가 논리적 증명과 유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물리학 실험에서 측정 결과가 관찰자의 논리적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보고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실험을 다른 논리 체계를 사용하는 연구진이 수행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관찰자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철학계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존재론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법들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증명 프로젝트가 보여준 것은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와 존재 자체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는 플라톤 이래로 지속되어 온 존재와 인식의 구분에 대한 기본 가정을 흔들었다. 새로운 철학 학파들이 등장했다. 구성적 존재론자들은 모든 존재가 인식과 증명의 과정을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견적 실제론자들은 증명이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드러내는 과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두 입장 모두 증명 프로젝트가 남긴 경험적 증거들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이었다. 증명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된 후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이전 세대와 달랐다.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수학적 사고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학적 증명을 단순히 기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수학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했다. 예술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개념 미술가들은 논리적 구조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작품들은 관람자가 논리적 추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완성되는 형태였다. 어떤 작품들은 관람자의 사고 과정에 따라 물리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음악계에서는 수학적 증명의 구조를 음악적 형식으로 번역하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작곡가들은 논리적 필연성과 미적 아름다움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다. 일부 작품들은 연주되는 과정에서 청중의 이해도에 따라 실제 음향이 변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종교계의 반응은 복잡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증명 프로젝트를 신성 모독으로 규정했다. 신의 존재를 인간의 논리로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인들은 이를 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일부 종교 공동체에서 나타난 변화였다. 그들은 기도와 명상을 논리적 사유 과정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신에 대한 논리적 증명을 영적 수행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들 공동체에서는 전통적인 신비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영적 체험들이 보고되었다. 과학 연구 방법론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연구자들은 실험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논리 체계를 명시적으로 선택해야 하게 되었다. 같은 가설이라도 어떤 논리 체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실험적 예측을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과학의 객관성에 대한 전통적인 믿음을 흔들었다. 의학 분야에서는 특히 정신과학에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일부 환자들이 증명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후 자신의 정신적 증상에 대해 논리적 설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러한 논리적 접근이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장애도 나타났다. 일부 사람들은 현실의 논리적 일관성에 대해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논리적 정합성을 추구했고, 이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 경제학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시장의 합리성에 대한 기본 가정들이 재검토되기 시작했다. 증명 프로젝트가 보여준 것처럼 논리적 증명과 현실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다면 경제적 합리성의 개념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시장 참여자들의 논리적 사고방식이 시장의 동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같은 경제적 조건이라도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논리 체계에 따라 다른 시장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반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만약 논리적 증명이 현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면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논리 체계가 정치적 현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는 민주적 토론과 합의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했다. 법학계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법적 추론의 논리적 구조가 판결의 현실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법관들이 사용하는 논리 체계가 법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일부 법철학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법적 책임 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들 속에서 론델 박사는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순수한 논리학 연구가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연구실에 혼자 앉아 증명 과정을 다시 검토하곤 했다. 증명의 논리적 구조는 여전히 완벽해 보였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로부터 필연적으로 따라 나왔고, 결론은 전제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그 증명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뭔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론델 박사는 점점 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신이 증명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그 증명이 실제로 무엇을 존재하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발견한 것인가? 증명의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존재의 필연성을 논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신의 개념과도 맞지 않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존재는 증명 과정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증명하는 행위와 증명되는 존재가 하나의 순환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이미 어떤 형태로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존재는 증명을 통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순환성은 논리학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증명의 각 단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떤 논리적 오류도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전체적인 구조에 있는 것 같았다. 론델 박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이 문제에 대한 사색에 보냈다. 그는 증명 과정에서 사용된 각각의 논리적 규칙들을 다시 검토했다. 모달 논리의 공리들, 존재 양화사의 의미론, 필연성과 가능성의 관계 등 모든 것이 표준적인 논리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표준적이지 않았다. 마치 화학에서 개별 원소들은 안정적이지만 특정한 화합물은 폭발적일 수 있는 것과 같았다. 논리적 규칙들의 조합이 예상치 못한 창발적 성질을 보인 것이었다. 이 깨달음은 론델 박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논리체계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논리학은 단순히 사고의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기술이 될 수 있었다. 이는 논리학의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의미했다. 만약 논리적 추론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세상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했다. 순수한 이론적 탐구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였을 수 있다. 론델 박사는 이러한 생각들을 동료들과 공유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리학자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에게 논리학은 사고의 형식을 연구하는 학문이었고,
현실과는 독립적인 추상적 구조를 다루는 것이었다. 일부 젊은 연구자들은 론델 박사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증명 프로젝트 이후 나타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전통적인 학문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어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들은 계속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들은 증명 이후 현상들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새로운 이론적 틀을 개발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증명 과정에서 사용된 특정한 논리적 구조들이 현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마치 증명이 현실의 일종의 템플릿을 제공한 것 같았다. 예를 들어 증명에서 사용된 모달 논리의 가능세계 의미론과 유사한 구조가 양자역학 실험에서 관찰되었다. 물리적 시스템이 여러 가능한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하다가 관측을 통해 하나의 상태로 붕괴하는 과정이 논리적 증명에서 가능성이 필연성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유사했다. 사회 현상에서도 비슷한 패턴들이 나타났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별적인 가능성들이 논리적 추론을 통해 집단적 필연성으로 수렴하는 현상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사회과학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만약 논리적 구조가 현실을 형성한다면 잘못된 논리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논리적 조작이 현실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일부 정부는 논리학 연구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증명 프로젝트와 유사한 대규모 논리적 증명 시도들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논리적 추론은 본질적으로 사고의 과정이었고 사고를 규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더욱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론델 박사는 이런 논란들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자신의 연구가 학문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었다. 순수한 지적 탐구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인류 문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었다. 그는 때때로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히 논리학의 기술적 문제를 연구하던 시절, 존재 증명이 철학 교실의 추상적 논의에 머물러 있던 시절로 말이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증명은 이미 완료되었고 그 결과들은 현실에서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 론델 박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매일 새로운 보고서들을 검토하고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져만 갔다. 증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그 영향은 인류 문명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증명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다. 론델 박사는 자신이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다. 존재를 증명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그 자체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증명이 발견인지 창조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논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인간이 현실과 맺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었다.